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잉글랜드 1부 리그가 프리미어리그로 전환된 이후에는 리버풀이 두 번째 우승이고요. 1부 리그 통틀어서 따졌을 때는 총 20번을 우승하면서 맨유와 함께 최다 기록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첫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거뒀던 19-20 시즌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관중이 없는 상태로 우승을 경험하게 됐고요. 이번 시즌에 드디어 안필드 안에서 같이 우승을 만끽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버풀이 리그 우승으로 오기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감독인 아르네 슬롯, 그리고 선수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번 시즌 리버풀 최고의 경기, 그리고 다음 시즌에 주목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이번 한 편에 정리를 해봤고요. 시즌을 간단하게 쭉 정리하는 듯한 느낌의 영상으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어제 우승을 확정하게 만들어줬던 토트넘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체력이 차있는 리버풀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리버풀이 이번 시즌에 악몽과도 같았던 한 주가 있었잖아요. 챔피언스리그 탈락하고 리그컵을 탈락했던 그 주간인데요. 그 주간에 리버풀 선수들이 축구하는 걸 보면 체력적으로 무언가 지쳐 있어서 플레이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리버풀의 축구에서는 체력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드 마크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또 빠른 전환 속도, 그리고 경기장 곳곳에서 일어나는 압박 같은 거, 공격이 마무리되고 수비를 전환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압박을 하면서 다시 소유권을 탈취해 오는 것들, 그런 리버풀의 주무기들이 다 체력이라는 재료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리버풀의 체력이 확실히 충전된 느낌이 있었고요. 이 체력이 충전된 리버풀은 정말 무서운 팀이다 라는 걸 경기력에서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토트넘과 가장 많이 차이가 났던 부분은 전환 속도거든요. 역습 갈 때, 수비할 때 누가 더 빨리 내려오느냐, 누가 더 빨리 같이 올라가 주느냐, 이 싸움에서 계속해서 리버풀이 지속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또 공격 과정에서 리버풀은 버리는 공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이 공 처리를 되게 깔끔하게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공격수들이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가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있다고 했으면 그 중에 1, 2, 3순위 안에서 다 선택을 완료하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최선의 판단들이 이어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수로 따지면 저는 맥알리스터가 특히나 눈에 띄는 경기였습니다. 역전을 만들어내는 왼발 슈팅을 하기도 했고, 또 공수 양면에서 많이 뛰면서 수비적인 기여, 공격적인 기여 다 해줬고요.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선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경기는 리버풀의 리그 초중반 무적 포스가 느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던 경기 자체가 내용도 상당히 시원하고 재밌는 경기를 보여줬고요. 마지막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시즌 전체적으로 보면서 리버풀의 우승을 하기까지 과정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이 아르네 슬롯의 내부 컨트롤을 얘기해 볼 생각이에요. 일단 리버풀의 트레이닝 센터를 악사 트레이닝 센터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 트레이닝 센터가 커크비라는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커크비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아르네 슬롯이 리버풀에 부임하고 나서 오전 9시 반쯤에 커크비에서 같이 아침 식사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오전 9시 반까지 출근을 하고 거기서 같이 아침 식사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팀의 단일성을 끌어올릴 때 좋은 부분 같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장면이 이 커크비의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바입니다. 리버풀 공식 유튜브를 보시면 거기서 트레이닝 인사이드라고 해서 훈련하는 영상들 같은 걸 올려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장소가 이 장소거든요. 여기서 막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서로 카메라에 인사하고 좋은 아침이다 이렇게 하면서 출근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선수들이 커피 타서 먹고 또 커피 마시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런데 이 커피바를 설치한 게 또 계획하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마이클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구상해 왔다고 합니다. 이 에드워즈가 누구냐면 리버풀의 모기업인 페네이 스포츠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축구 부문 CEO를 맡고 있는 사람이 마이클 에드워즈고요. 이 사람이 오랫동안 구상했던 아이디어가 이렇게 커피바로 현실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팀원들의 유대감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고요. 특히나 소보슬라이, 살라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여기서 먹는 커피를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르겐 클롭 때보다 이 커크비에서 미팅이 더 늘었대요. 그래서 선수들은 처음에는 여기에 적응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다고 하고요. 이런 미팅 같은 거에서 경기나 훈련 세션 이런 것들에 대한 정기적인 피드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 이런 정보들에서 좀 유추할 수 있는 건 아르네 슬롯이 되게 꼼꼼한 스타일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혼자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감독들이 이를 위임하고 나눠줘야 되는데 그런 능력도 되게 탁월한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아르네 슬롯의 부상 관리 능력도 이번 시즌에 아주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슬롯이 네덜란드 클럽에서 부상 방지 능력이 좋다는 것이 알려졌고요. 이 부상 방지 능력은 리버풀이 아르네 슬롯을 데려올 때 아주 큰 플러스 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르네 슬롯이 3시즌 동안 선수 가동률이 9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상 관리를 잘하는 감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는 루벤 피터스라는 신체 퍼포먼스 담당자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슬롯이 이 루벤 피터스도 리버풀로 오면서 같이 데려왔다고 합니다. 이 루벤 피터스가 하는 일이 뭐 선수의 훈련 계획, 개별 시간표 이런 것들을 작성해가지고 체계화시켜서 쫙 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선수들이 훈련하고 나서 회복하는 거, 그리고 작업량, 그러니까 편하게 말하면 경기를 뛰는 양이라든지 훈련의 강도 같은 거를 종합한 것들이겠죠. 그런 것도 관리를 하면서 선수한테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조절을 잘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르겐 클롭 때보다는 훈련 강도가 낮아졌고 이 에너지를 실전에 쓸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주기화 전문가라고 부르더라고요. 주기화라는 건 이런 훈련이나 뭐 경기 사이에 루틴을 잘 설정을 하고 이렇게 예상 가능한 루틴을 운영하면서 선수들이 조금 더 무리하지 않고 성공적인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데일리 브리핑, 그러니까 매일 아르네 슬롯한테 지금 선수들의 몸 상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브리핑을 해주면서 부상 관리에 아주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역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감독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같은 팀원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끌어오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저는 아르네 슬롯이 선택과 집중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24-25 시즌 챔피언스 리그는 조별리그 단계, 그러니까 16강 진출하기 이전 단계에 원래는 6게임, 그런데 앞에 있는 게임들을 잘 치러 놓았을 때는 그 전에 진출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적으면 4경기, 많으면 5경기 정도에서 조별리그가 사실상 종료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4-25 시즌엔 챔피언스 리그가 기본적으로 리그 형식으로 바뀌었고요. 빡빡한 승점 때문에 일단은 8게임 온전히 집중해야 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챔피언스 리그, 즉 유럽 대항전에 나가는 팀들은 경기 수 자체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고 이 상황 속에서 선수들을 어떻게 지켜내는지가 무엇보다 핵심이겠죠. 어떤 클럽에 아무리 좋은 선수가 많더라도 그 중에 베스트 11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요. 감독 입장에서는 약한 팀은 확실히 승점을 얻어야 하니까 베스트 11을 쓰고 싶겠고 또 강팀은 강팀 나름대로 또 베스트 11을 기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수가 아무리 많던 일단은 베스트 11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선수들이 경기장 내에서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르네 슬롯은 경기 내내 리버풀에게 강한 압박 강도를 요구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점수를 벌려놓은 뒤에는 경기를 운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실리적인 운영을 잘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슬롯은 일단 이번 시즌 첫 시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리그와 챔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외 대회에서는 어느 정도 조율하면서 운영을 했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클롭 때보다는 극장 승리의 비율이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미리 승부가 약간 결정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 듯한 그런 경기들이 많았죠.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경기가 있는데 바로 FA컵 플리머스전이에요. 일단 그 경기에서 리버풀이 지긴 했지만 저는 이 리버풀의 슬롯 감독이 라인업을 구성해온 걸 보고 확실히 선택과 집중을 할 줄 아는 감독이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지금 왼쪽에 선발 라인업을 봐도 뭐 뇨니, 맥코넬, 콴사 이런 어린 선수들 사용하고 또 주전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후보 선수들만 봐도 뭐 마바야, 제임스 노리스, 날로, 은구모아
야로스 이런 선수들을 명단에 포함시키고 이제 주전 선수라고 볼 수 있는 뭐 반다이크, 살라 등등 많은 선수들은 아예 명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 멤버로도 이기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어려웠던 일정들, 뭐 머지사이드 더비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던 일정들에서 크게 손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4대 리그 B클럽 첫 경험이지만 상당히 능숙한 감독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운영 능력이 중요시되는 이번 시즌에 아르네 슬롯이 아무도 보지 않았던 그 각을 좀 잘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다음에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오는 B클럽 감독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때에 따른 적절한 전술적인 변화도 잘 가져갈 수 있는 감독이 슬롯 감독이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경기가 바로 맨체스터 시티 원정 가서 2대0 승리를 거뒀던 경기고요. 그때는 스트라이커 없이 커티스 존스를 선발 기용하면서 스트라이커 없는 포미들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4-2-4 구조로 압박을 가동했고요. 경기장 중앙에서 수비 블럭 구성하고 맨체스터 시티의 패스가 중앙으로 들어오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리적으로 운영하면서 역습 과정에서 득점을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고요. 또 많이 뛰는 미드필더 소보슬라이, 커티스 존스가 앞쪽에서 전방 압박할 때도 상당히 성공적인 압박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기들을 봤을 때는 아르네 슬롯의 변칙적인 전술 운영 능력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되게 여우 같은 감독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즌 준비 단계에서 살라를 온전하게 보관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게 리버풀에서 가장 위력적인 공격수가 바로 살라잖아요. 이 선수의 어떻게 보면 고정적으로 나타나는 단점이 뭐 네이션스컵 갔다 오고 나면은 갑자기 체력이 급감하면서 경기력이 감소한다든지, 또 라마단 기간도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아예 안 미칠 순 없겠죠. 그래서 이 모하메드 살라라는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 리버풀의 시즌에 아주 중요한 그런 갈림길이었는데요. 이번 시즌은 프리시즌부터 살라를 아주 잘 관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아르네 슬롯이 먼저 왔을 때 어떤 체력적인 테스트를 진행을 했나 봐요. 거기서 이제 6분 동안 고강도 러닝을 뛰는 그런 테스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살라가 리버풀 전체 선수 중에 정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30대긴 하지만 체력적으로는 완성이 돼 있는 선수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집트 국가대표팀이 여름에 주요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살라가 프리시즌에 조금 더 일찍 합류할 수 있었고요. 또 그런 것들은 살라의 컨디션을 최고로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네이션스컵이 없었기 때문에 살라가 겨울에 아프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지 않았던 것도 리그 우승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 시즌은 네이션스컵 갔다 오고 나서 23-24 시즌 마지막 9경기에서 2골밖에 득점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은 초반부터 계획에 맞게 딱딱 잘 관리가 되면서 지나왔던 시즌들보다는 기량이 잘 보존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디 학포의 왼쪽 윙어 정착도 저는 아주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르네 슬롯 이전, 사실 위르겐 클롭 때는 코디 학포가 팀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라고 느끼긴 조금 어려웠어요. 클롭이 뭐 제로톱도 뛰게 만들어보고 메잘라 자리에서도 한번 뛰게 해보고 왼쪽 윙어 여러 가지 자리를 번갈아 가면서 뛰었지만 엄청난 성공이 있었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디 학포가 시즌 끝나고 유로 네덜란드 대표팀에서는 왼쪽 윙포드에 정착을 하게 됐고요. 거기서부터 저는 학포가 폼이 조금씩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르네 슬롯이라는 네덜란드 사람이 오고 나서 학포가 왼쪽 라인에 정착을 하게 됐고요. 풀백까지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왼쪽 라인에 주전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포의 성장은 살라의 공격 포인트 누적에도 아주 큰 도움을 줬고요. 학살 라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살라가 측면 쪽에서 공을 잡았을 때 학포가 수비 가장 바깥 라인에서 돌아뛰면서 살라의 공이 도착할 수 있는 채널이 되었고요. 또 살라가 슈팅, 패스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지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살라도 그 선택지를 이용해서 상대 수비를 속여낼 수 있었죠. 그래서 이 학살 라인이 완성되면서 서로가 서로의 공격 포인트에 많은 기여를 해줬고요. 리버풀이 환상적인 경기를 펼쳤을 때는 이 학살 라인의 활약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흐라벤베르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흐라벤베르는 위르겐 클롭 때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리를 잡지는 못했던 자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시즌은 완벽히 개조를 했죠. 23-24 시즌에 1865분밖에 뛰지 못했고요. 이번 시즌은 시즌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3965분이라는 어마어마한 플레이 타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흐라벤베르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개조할 때는 스토리가 있었죠. 원래 리버풀이 수비맨디 영입사가로 되게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수비맨디 영입이 틀어지면서 리버풀은 새로운 수비형 미드필더를 찾아야 했고요. 메갈리스터가 클롭 때는 6번 자리에서 뛰긴 했지만 이 메갈리스터가 그 아래로 내려가면 약간은 재능 낭비가 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비적인 적극성이 아쉬웠던 흐라벤베르를 슬롯이 개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흐라벤베르가 눈에 띄게 수비적인 적극성이 개선이 됐고요. 볼의 흐름을 읽는 능력도 많이 성장을 하면서 인터셉트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또 기본적으로 키가 있고 피지컬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텨주는 역할도 잘 수행을 했고, 특히나 이 흐라벤베르 턴이라고 불리는 공이 왔을 때 그 공을 터치하지 않고 그대로 몸만 돌리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동작이 리버풀의 속공에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전방 압박을 하는 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앞쪽으로 선수를 끌어당겼을 때 거기서 한 번의 구멍만 만들어낸다면 소수 대 소수 싸움을 전개할 수 있고요. 그것이 리버풀이 가장 바라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흐라벤베르가 자신의 시그니처 턴으로 한번 돌아서면 수비수들이 두세 명은 떨궈지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앞쪽에 수적인 우위를 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줬던 흐라벤베르의 피벗 활용이고요. 또 메갈리스터를 조금 더 공격적인 위치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이제 4-2-3-1로 나오는 리버풀이지만 메갈리스터는 흐라벤베르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서 플레이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메갈리스터의 장점도 온전히 뽑아낼 수 있는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또 흐라벤베르가 수비할 때는 주로 오른쪽에 지원을 많이 가게 되는데요. 아놀드라는 독특한 유형의 사이드백이 있지만 이 아놀드의 단점을 코나테와 흐라벤베르가 잘 커버를 해주면서 아놀드의 장점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줬고요. 또 후방 조율 능력이 되게 뛰어납니다. 그리고 후방에서 공 잡고 옆쪽으로 뿌려줄 때 패스의 정확도도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실수가 많지 않은 선수고 또 전술적인 센터백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리버풀이 뒤지고 있을 때나 비기고 있을 때 조금 더 공격적인 교체를 할 때는 흐라벤베르를 센터백으로 내려서 약간 세미 센터백처럼 활용하면서 공격 숫자를 하나 더 투입하죠. 그렇게 리버풀의 아주 핵심적인 선수가 바로 흐라벤베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소보슬라이인데요. 이 소보슬라이 어떤 유튜버가 저렇게 속일동이라고 썸네일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좀 장명 센스는 좀 구렸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홍길동처럼 이곳 저곳을 뛰어다닌다 이런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소보슬라이는 별로가 아니었죠. 약간 새로운 스타일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현대 축구에서는 선수들 간의 간격이 매우 중요하죠. 이 간격이 벌어진다는 건 결국 상대에게 더 많은 공간을 허용하게 된다는 거고, 공간이 많을수록 상대에게 플레이의 다양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보슬라이는 엄청나게 많이 뛰면서 이 벌어질 수 있는 미드필더 공격 사이의 간격을 아주 잘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또 역습 시에도 꼭 그 공격 과정에 끼어들면서 공격 숫자를 늘려주는 역할을 했고요. 수비 시에 리커버리, 그러니까 수비로 내려와주는 것들도 아주 잘 해주면서 상대 공격수가 역습 갈 때 센터백 라인이 일단 지연시키고 있을 때 이제 뒤쪽으로 소보슬라이가 내려와주면서 샌드위치 구조를 만드는, 그래서 상대 공격수들이 고립되고 상대의 허리를 끊어먹는 그런 역할을 아주 잘해줬던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전방 압박할 때 스트라이커 자리에 있는 선수가 뛰면 그 옆에서 소보슬라이가 지원을 해주면서 완벽한 보조기수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소보슬라이의 진가는 있을 때보다는 없을 때 더 체감이 되고요. 산소 같은 미드필더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원래 이 산소가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산소가 부족한 곳에 가면 그게 체감이 확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소보슬라이라는 미드필더가 또 자신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색깔의 장점을 가져다 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알렉시스 맥알리스터, 저점의 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리버풀의 미드필더 중에서는 가장 저점이 높은 선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못했던 기억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줬던 선수 같고요. 특히나 23, 24 시즌에는 맥알리스터가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거든요. 그때부터 이번 시즌까지 계속적인 기여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맥알리스터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 뛰어난 슈팅 능력, 빠따라고 하죠. 이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강력한 슈팅이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또 플레이 메이킹 능력도 있고 체력이 정말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 저곳 다 채워줄 수 있고요. 이 메시의 호위무사들은 역시나 또 체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기가 좋아요. 이게 바로 높은 저점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기가 좋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지더라도 터치에서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고요. 그것들이 단단한 저점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맥알리스터 일단 투입되면 1인분 이상은 꼭 해주는 선수고요. 이런 선수가 리그 우승에는 꼭 필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코나테입니다. 코나테가 리버풀에 입단 이후에 첫 3,000분 이상 소화한 시즌이 바로 이번 시즌이고요. 24-25 시즌 지금 39경기에서 3,130분이라는 시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나테의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경합 능력인데요. 공중 경합 그리고 그냥 지상 경합 둘 다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다이크가 리버풀의 최종 수비수라면 코나테가 이번 시즌 행동대장 역할을 많이 해줬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넓은 범위의 커버링, 또 아놀드가 올라갔을 때 그 자리를 커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상당히 준수한 편에 속해서 웬만한 스피드 드리블러도 잘 막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또 리버풀이 가끔가다 상대와 맞불 싸움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 맞불 싸움이라는 건 결국 수비 소수, 공격 소수 이렇게 싸우게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센터백 퀄리티가 좋은 팀이 이길 확률이 매우 늘어납니다. 그런데 리버풀은 코나테, 반다이크 이렇게 두 명으로 맞불 싸움을 하게 되니까 맞불 싸움으로 들어가게 되면 리버풀이 계속해서 유리한 상황에서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센터백 퀄리티 싸움에서도 도움을 줬던 게 코나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선수는 반다이크입니다. 반다이크는 21세기 최고의 센터백 중 하나라고 감히 표현해도 모자라지 않은 선수 같아요. 일단 리버풀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줍니다. 사실 팀에 반다이크 같은 선수 한 명 있으면 선수들이 경기 나갈 때 되게 의지가 많이 되고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되거든요. 특히나 팀의 어린 선수가 경기를 뛰게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어린 선수가 무언가 비빌 언덕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경우는 이 반다이크 같은 선수가 뒤에서 딱 버티고 있으면 정신줄 붙잡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반다이크는 빠른 발 가지고 있고요. 강력한 피지컬 가지고 있고요. 압도적인 제공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퀄리티의 롱패스 능력도 가지고 있어서 센터백으로서는 필요한 능력이 거의 다 갖춰져 있다.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센터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비수의 본업인 1대1 대인 수비 능력 역시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반다이크를 1대1로 제껴서 득점하는 장면 많이 볼 수 없습니다. 확실히 이 반다이크 코나테 라인이 수비가 강한 팀이 우승을 한다라는 그런 가설 내지는 그런 문장을 증명해주는 그런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은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이 선수 언급 안 할 수 없겠죠. 리버풀 우승의 1등 공신이고요. 리그 28골 18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리그 경기가 4경기 남았고요. 리그 30, 20까지 4개의 공격 포인트 남았습니다. 한 경기당 1개의 공격 포인트가 필요하고요. 사실 저는 30골은 채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중요한 건 어시스트인데 이 어시스트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이 30-20이라는 기록 달성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살라는 효율성이 더 올라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하지 않은 동작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스탯 생산에 있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이 살라의 퍼스트 터치 수준이에요. 발바닥 많이 쓰고 헛다리 많이 치고 이런 화려함보다
저런 터치 하나하나가 그 선수의 실력, 클래스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살라가 높게 넘어온 공을 퍼스트 터치하는 거 보시면 왜 이 선수가 최고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터치 하나로 남들은 2번의 동작을 하는 걸 이 선수는 한 번의 동작으로 바꿔버리거든요. 어쨌든 이 모하메드 살라 역시 리버풀 공격의 핵심으로서 리버풀 우승에 아주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리버풀의 서브들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일단 저는 켈러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요. 알리송이 중간에 부상으로 빠지면서 공백기가 꽤 길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켈러가 알리송의 공백기를 아주 잘 채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 서브키퍼를 보유한 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엔도 와타루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정말 프로 같은 마인드를 보유하고 있고 클롭 때보다 출전 시간은 많이 줄었지만 나올 때마다 큰 실수 없이 제 몫을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도가 멀티플레이어 기질이 있다 보니까 센터백 자리에서 변형 센터백 역할도 잘 수행을 했고요. 어쨌든 간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게 상당히 팀에게는 고마운 선수라고 볼 수 있겠고, 커티스 존스, 미드필더 3명의 체력을 골고루 잘 보완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존스는 굳이 말하면 서브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준주전 내지는 뭐 주전 선수라고 얘기해도 전혀 이상한 게 없지만 리버풀의 미드필더 3명을 베스트로 뽑았을 때는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일단 서브로 분류해 봤고요. 어쨌든 간 존스도 골고루 활약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리버풀의 올 시즌 최고의 경기 한 3개 정도 제가 뽑아봤는데요.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임팩트고요. 리버풀 팬들이 느끼는 경기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봤나 라는 포인트로 봐주시면 꽤 흥미로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리버풀의 최고의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를 2대0으로 이겼던 경기입니다. 뭐 무엇보다 제일 중요했던 거는 상대가 레알 마드리드라는 거죠.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결승 레알 마드리드 만나서 최근에 2번의 패배를 했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레알 마드리드를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홈에서 안정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음바페를 브래들리가 슬라이딩 태클로 막는 그런 장면들은 아주 임팩트가 컸던 장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음바페가 PK를 찾는데 켈러가 막아내면서 무실점 경기가 되었던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끝나고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음바페 거품설이었죠. 뭐 커뮤니티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에서 음바페 사실 파리에서만 잘했던 거였다. 이렇게 음바페 거품설이 있었지만 음바페가 그 이후에 컨디션을 회복하면서 이건 사실이 아니게 됐고요. 어쨌든 이 정도로 리버풀이 임팩트가 큰 경기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상대가 레알 마드리드였다. 라는 게 리버풀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선정을 해봤고요. 제가 생각하는 리버풀 시즌 최고의 경기 두 번째는 안필드에서 펼쳐진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입니다. 사실 저는 리버풀이 이번 시즌 맨체스터 시티 상대로 더블을 기록했을 때 만들었던 2경기 전부 리버풀한테는 상당히 의미가 컸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리버풀의 맨시티와의 맞대결 첫 경기가 상당히 임팩트가 강했습니다. 전반전에는 진짜 완전히 리버풀이 맨체스터 시티를 압도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후반전에는 또 실리적인 운영을 하면서 2대0 승리를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이 경기가 바로 그 학살 라인의 정석을 볼 수 있었던 경기인데 살라가 사이드 쪽에서 공 잡고 뭐 아칸지 또는 아케와 대결을 했을 때 슈팅을 하지 않고 반대쪽에 있는 학포를 보면서 또 학포가 득점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경기를 보여줬고요. 이 경기에서 또 눈에 띄었던 건 루이스 디아스, 소보슬라이 이렇게 2명이 또 센터백 압박을 미친 듯이 하면서 센터백들의 미스를 이끌어내는 그런 기억도 있었고요. 맨체스터 시티가 이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이 리버풀의 에너지 레벨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경기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아무리 로드리가 없는 맨시티지만 이 정도로 경기를 꽉 눌러서 플레이했던 건 거의 보지 못했고요. 리버풀 정말 세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기는 시즌 초반에 펼쳐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더비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제가 뽑은 이유가 아르네 슬롯이라는 감독을 프리미어리그에 각인시키는 경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 더비 경기라서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쏠려 있던 그런 경기였고, 아르네 슬롯이 입스위치전 했고 브렌트포드전 했지만 사람들은 아직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초반에 일정이 좋으니까 잘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도 있었고, 또 맨유가 지난 시즌 FA컵 우승할 때 리버풀을 꺾고 올라가기도 했었고, 맨유도 시즌 초반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평가와는 또 사뭇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자체가 꽤나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여기서 또 살라, 디아스의 좌우 흔들기가 정확하게 적중을 했고요. 저는 이 경기부터 흐라벤베르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인정받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의 흐라벤베르의 존재감 정말 어마어마했고요. 맨유의 공격을 아주 많이 인터셉트를 했습니다. 이 경기를 제가 뽑은 이유는 리버풀이 우리 팀 이 정도로 강해 라는 걸 24-25 시즌에 보여주는 시작점이었던 그런 경기여서 저는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버풀은 이번 시즌이 끝나고 뭐 팀이 해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시즌도 이러한 강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정리 플러스 대비가 필요한 시간대가 되었습니다. 일단 리그 경기 4경기 남았죠. 이 남은 4경기 동안 이적 시장에 대한 계획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로드리가 복귀할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하면서 탄력받은 아스날, 다음 시즌에도 강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시즌 역시 리버풀이 우승컵에 도전할 때 험난한 길이 예상이 되고요. 리버풀은 여름 이적 시장에 할 일이 아주 많아졌어요. 물론 살라와 반다이크를 재계약하면서 큰 고민거리가 줄긴 했지만, 또 아놀드의 이탈 대비, 또 스트라이커 자리, 떨어진 레프트백, 뭐 미드필더 보강, 센터백 3옵션 보강 등등 여러 가지 자리에서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아주 바쁠 것 같고요. 지난 시즌에는 이적 시장에서 24-25 시즌에서는 이적 시장 거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아르네 슬롯이 이번 여름에 입맛에 맞는 선수를 데려온다면 또 얼마나 변할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리버풀의 이번 시즌 우승에 관한 것들을 한번 쓱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뭐 리버풀 팬들은 다시 한번 우승 축하드리고요. 다음 시즌에도 제가 만드는 리버풀 영상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괜찮으시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